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가 마련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되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특수작전 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과 인도, 독일을 차례로 나열했습니다. 개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NDAA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하원 군사위의 소위가 마련한 것이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며 군사위는 이날 각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취합해 국방수권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의 조문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대상 국가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 사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위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와 항공, 지상과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의 일본 가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사장 국방장관은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대해 발언하고 파이브 아이즈 구성국 간의 사고방식에 온도차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장 캐나다 국방장관은 작년 캐나다 헬리팩스시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여 미국의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쿼드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노력에 대해 캐나다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사장 국방장관은 쿼드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완수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쿼드만 주시할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호주 및 일본이 만든 쿼드보다 더 큰 틀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캐나다에게 중국의 위협은 북극 땅인가 태평양인가 아니면 경제인가라는 질문에 이에 대해 사장 국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측 불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룰에 따른 질서가 설정된 반면 중국은 질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성을 낳기 때문에 캐나다의 위협과 우려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일본 가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방안으로 일본을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사장 국방장관은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체결한 UK-USA 협정을 말하며 통신과 전자파 신호 등을 감청하는 설비나 도청 정보를 상호 공동 이용하기 위한 협정이지만 현재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포럼적 의미도 띠고 있으며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는 고노 전 방위상이 파이브 아이즈와의 연계 강화를 먼저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일본이 먼저 소문을 내어 외신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 국방장관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일본 가입에 대해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파이브 아이즈라는 체제에 대해 우리가 맺고 있는 협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신뢰로 맺어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려면
매우 엄격한 보안과 협치에 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파이브 아이즈가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논의의 향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파이브 아이즈의 설립 목적에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설립 목적은 2차 대전 전후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BRUSA 협정이 밑바탕이 되어 여기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캐나다와 안보동맹을 형성하고 역시 영연방 소속이던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영어권 동맹국들이 파이브 아이즈의 원형인데 그곳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주축이었던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일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사실상 이들에게 패전국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사장 국방장관이 파이브 아이즈는 단순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신뢰로 맺어진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가 나토 등 전 세계의 다른 정보 공유 단체와 차별화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 내에서도 다른 나라들 간의 다자간 정보 공유 협정이 있지만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수십 년간 신뢰로 결속된 파이브 아이즈 나라들 간에는 더욱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정보연구선임 크리스티안 구스타프손 교수는 나토 내부에서도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또한 프랑스와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정보 공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은 ISIS 및 기타 테러 그룹과의 전쟁을 위해 여러 국가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르단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멤버들은 어떤 정보는 멤버들 간에만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당시 미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는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로 인해 시리아 ISIS에 대한 가장 민감한 정보를 프랑스와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관리는 이 고급 정보들은 이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스타프손 교수는 파이브 아이즈 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보 교환은 물물 교환을 기반으로 정보를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쪽이 정보를 내놓으면 다른 것과 교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는 신뢰 경제에 가깝습니다. 바에 가서 신용을 바탕으로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구스타프손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세력권을 뜻하는 레드팀에 대한 한국의 의혹이 100%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중국으로의 경제적 밀착에 겉으로는 한국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레드팀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외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부풀리고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며 일본은 로비를 동원하여 한국이 레드팀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가입시키려는 것을 봐도 한국은 레드팀 편입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의 소비재들은 중국에게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전 중국 시장에서 20에서 30%를 점유했던 삼성의 스마트폰은 현재는 중국 시장에서 0%를 기록 중이며 현대자동차도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부진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게임들은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들을 차단하여 중국은 젊은이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소비재가 아닌 중국이 필요에 의해 수입해야 하는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입니다. 즉,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산 디램 등이 없다면 중국은 오히려 스마트폰 등의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가입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사드 배치 이후 신남방 정책 등을 시도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춘 것이 한국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한다면 남북관계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방해했던 일본이 패싱당하는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가입하면 일본도 가입된다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의 원인은 일본을 적대국으로 결성된 집합체의 결과인데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일본 외교 정책의 한 축이었던 로비질도 사실상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6.25 전쟁의 혈맹국의 입장에서 전쟁 참여자에 대한 예우를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만들고 있는 앵글로색슨족의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봐도 한국은 이제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류 국가로 올라서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위해 이렇게 노력 중인데 반해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겠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